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CIO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IO의 I는 인포메이션을 의미를 하는데요. NHN 클라우드의 CIO의 I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데이터 센터부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의 구축과 운영을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성형 AI나 이런 AI 비전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러한 AI를 구현하기 위한 이 밑바닥의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구축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에 구축한 AI 데이터 센터고요. 이 광주에 구축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건축은 광주시가 진행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클라우드 리전과 AI 가속기팜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에 필요한 전력계통과 공주계통 등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로 77 페타플록스 정도의 용량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래프코어의 IPU와 이제 사피온의 NPU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으로 구축한 거의 최초 사례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을 약 1000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약 470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CPU와 GPU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CPU는 어떤 이제 작은 복잡한 작업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구현되어 있고요. 코어 수가 한 수십 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PU는 조금 다른데, GPU는 뭐 수천 개 이상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작고 빠른 연산들을 이제 병렬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CPU와 GPU의 차이를 보면 여기 TD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Thermal Design Power라고 이 칩들이 최대 성능을 낼 때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력량, 발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GPU의 그래프예요. GPU의 어떤 전력량, 발열량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과 이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의 CPU, GPU가 아니라 이제 서버 단위로 보면, 이제 일반적인 S86 서버는 이제 원유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CPU 스탯이나 두 개의 CPU 스탯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GPU 서버는 8개의 H100 GPU를 꽂은 서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버 사이즈가 5에서 6U 정도의 물리적인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과 이 공조를 위한, 이 냉각을 위한 풍량을 생각을 하면, 이제 풍량까지 생각하면 한 30배에서 50배의 풍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요구사항을 내게 되는데요. 렉 전력 밀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개의 렉이 공급하는 평균적인 렉의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평균적으로 약 4.8kW의 전력 밀도를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평균적이고요. 글로벌하게 봐도 5kW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레거시 인프라에서는 이 정도의
전력 밀도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NHN 클라우드 센터라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NCC1을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8kW의 렉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집적 렉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구현을 했고, 국내에서 상용 DC에서는 8kW까지 이때까지는 제공한 사례가 없었고요. 저희가 거의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광주 AI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약 15kW의 평균적으로 15kW의 렉 전력 밀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광주 AI 데이터 센터도 이 15kW 렉으로 구현한 사례가 국내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최초로 15kW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2024년에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오픈 예정 중이거나 내년까지 오픈 예정 중인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10kW 렉으로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저희 광주의 사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구현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리서치 단계고 구체적인 저희가 계획을 아직 세우는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현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kW의 렉 전력 밀도는 공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렉 전력 밀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5kW의 렉 전력 밀도라면 사실은 기존 레거시 인프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정도의 높은 고용량입니다. 이거를 원유 서버, 원유 X86 서버로 쌓아보면 한 70대를 쌓아야 되는 그러한 전력량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렉 사이즈가 42U 렉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그걸 넘어서게 되죠. 높이로만, 단순한 높이로만 봐도 약 3m 정도 쌓아야 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러한 고전력을 공급하고 그것들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건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력적인 측면, 그리고 냉각을 위한 공조, 설비 등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7.6m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가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예전에는 그 이중마루를 모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렉을 쌓기 전에 바닥을 올리고 그 아래 바닥에 이제 케이블을 깔거나 케이블을 포설하거나,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그쪽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밑에서부터 거기 구멍이 뚫리고 거기 위로 바람을 뿜어내는 그러한 구조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AI 데이터 센터는 그런 구성이 아니고요. 이중화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모든 케이블은 상부로 포설이 되고 이제 바람은 아래가 아니고 이제 옆에서 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에 있어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렉 전력을 굉장히 높이고 이제 다중화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조는 기존 센터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냉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기흐름 최적화라고 쓰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케이블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공기흐름을 방해하고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공조와 케이블링 이런 것들을 다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비 측면에서는 대용량 냉각 코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콜데일, 그러니까 냉복도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던데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쪽을 차폐를 많이 했었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고 뜨거운 공기가 흐르는 하데이를 이제 차폐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잠깐 그 데이터 센터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조의 흐름을 그래픽화한 건데요. 빨간 화살표가 뜨거운 공기, 찬 화살표가 이제 차가운 공기고요. 옆쪽에 항원항 습지를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냉각이 돼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콜데일로 들어가고요. 이 콜데일들이 이 장비들을 통해서 나오면 이제 냉각을 시킨 후에 이제 데워집니다. 그러면은 상부로 이 뜨거운 공기들이 토출이 되고 이 뜨거운 공기가 다시 이제 옆면에 그 항원항 습질로 유입이 되고 다시 냉각이 되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H백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H백을 이제 전력적으로나 이 발열량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기 냉각, 에어쿨링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 에어쿨링 방식은 사실 H백이 끝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이제 지금 내놓았고 이제 곧 출시 예정이잖아요. 이제 에어쿨링 방식을 쓰면 냉각 가능한 정도가 한 20kW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보통 수냉이라고 얘기하는 리퀴드 쿨링 방식을 이제 채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퀴드 쿨링은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콜드 플레이트 방식과 이제 보통 액침 냉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머전 쿨링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당분간이라고 하지만 꽤 오랜 기간은 이 콜드 플레이트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드 플레이트 방식은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냉각수를 공급을 받고 이 냉각수가 이 콜드 플레이트를 시키고 이제 그걸 통해서 뜨거워진 이 GPU 칩들을 냉각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ALC와 FW라고 구분을 했지만 두 개는 사실 거의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게 장비나 랩 단위로 하는 거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 단위로 이제 그러한 설비들을 마련하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냐의 차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0kW 수준까지는 이제 이러한 콜드 플레이트 방식으로 이제 될 거다. 리퀴드 쿨링으로 블랙웰이나 수년간은 이 방식으로 이제 냉각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조금씩 이 리퀴드 쿨링을 적용한 그 레퍼런스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기사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머전 쿨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입니다.
액침 냉각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액체에다가 장비를 그대로 담는 방식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담그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냉각 효율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게 실험실 랩 수준이라고 보이고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난관들이 많은데요. 그 액체가 어떤 거냐고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엔진 오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조 같은 거에다가 그대로 장비를 담그거든요. 그리고 냉각 효율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실제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GPU 장비가 거기서 가동을 하잖아요. 근데 뭐 디스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또는 GPU가 폴트가 나면 그 장비의 파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꺼내야 됩니다. 꺼내는데 이 장비들이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위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레인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오일이 묻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오일에 어떤 불순물이, 전기가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거나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요. 예전에 데이터 센터 작업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이게 오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오일이 데이터 센터라는 공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오일량이 보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안전성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머전 쿨링을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미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엔비디아에서도 아직까지 이머전 쿨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들을 해요. 예, 블랙웰도 이제 리퀴드 쿨링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콜드 플레이트 방식으로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공급해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예전에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그런 공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를 했잖아요. 근데 쿨링식으로 가면 사실 그런 공조 시설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 전력만 있으면, 전기만 빵빵하게 제공을 해주면 이제 예전보다 더 쉽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퀴드 쿨링이 적용되는 거는 특정 컴포넌트들이고요. GPU와 같이 발열량이 많은 특정 컴포넌트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 GPU 서버들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것들을 리퀴드 쿨링을 써서 시키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에어 쿨링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고가의 IT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 기억에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뭐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또는 소방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러한 이제 사고가 금융권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는 뭐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가스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러는데요. 이제 물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중마루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 위로 배관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장비들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으로 배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조금 더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건축물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하중의 그 수준을 더 높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한 GPU 클러스터를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H100으로 구축을 한 저희가 최초였을 겁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H100을 대규모로 발주한 이제 첫 케이스로 저희를 알고 있고요. 304개의 H100 GPU로 구성을 했고 20페타플롭스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22페타바이트의 고성능 스토리지가 함께 구축되어 있고요. GPU 노드 간에는 인피니밴드로, 그리고 스토리지와 이 GPU 노드 간에도 인피니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GPU 클러스터는 멀티 GPU를 이제 굉장히 많은 GPU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GPU 간의 이제 네트워크 전송 속도, 전송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이제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의 GPU 서버, 하나의 H100 서버에는 8개의 H100 GPU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하나의 H100 서버 안에 이 GPU 간에는 엔비디아의 NVLink라는 기술을 써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NVLink는 900GB/s, 그러니까 이제 기가bps로 따지면 7200GBps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른 GPU 노드들 간에는 인피니밴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노드들 간에 구성을 하는 이 컴퓨팅 패브릭은 이제 노드 투 노드 간에 1600GBps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20페타바이트의 하드디스크로 구성된 스토리지와 2페타바이트의 SSD 스토리지를 구축을 했는데, 이 스토리지와 이제 GPU 노드 간에는 800GBps의 인피니밴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는 굉장히 고가고요. 구성을 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인피니밴드 케이블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인피니밴드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장비들을 이제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그 케이블 길이를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시 전력량, 발열량 공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15kW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버룸 전체의 평균적인 한 개의 렉의 전력량이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40kW 렉으로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 GPU 노드들을 쌓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 전력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렉은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력은 그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발열이거든요. 굉장히 집중된 공간에 이제 그 발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냉각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튜닝 작업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40kW 렉으로 그 GPU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GPU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IO500과 IO500에 등재를 했고요. 이제 IO500은 이제 스토리지 성능을 이제 측정하고 이제 공표하는 사이트고, 이제 IO500에 56기로 등재가 됐고요. 탑500은 이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상반기에는 등재를 못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등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저희가 구현한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AI를 해야 되잖아요. 혁신을 위해서 AI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프라에 따라하는 게, 기술적인 상황에 따라하는 게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기업들의 관점에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매번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백과 허퍼와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 블랙웰의 기술적인 기반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적절한 설비 운영을 매번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기업은 혁신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HN 클라우드를 이용해 주신 억스테이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GPU 사용은 적합한 드라이버와 플랫폼 운영이 필요한데 NHN 클라우드는 공동생 효과 연동되어서 새로운 환경과 라이브러리를 실험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